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역 출입구에 내걸린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그동안 방송활동에서 이용한 고소남 캐릭터를 반영하듯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을 놓고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가 문제의 광고를 통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와 삿대질하는 듯한 사진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 달 초 강 변호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제재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변협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거니까 철거하라면 철거하고 고치라면 고치고. 그래.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광고 효과를 누린 뒤에 뒷북 제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 변호사가 낸 지하철역 한 달 광고비는 고작 20만 원뿐이지만 자극적인 문구로 논란을 자초해 이미 엄청난 광고 효과를 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경찰 헬기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는 흰색 승용차가 포착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확대하니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경찰 헬기에 장착된 12억 원 상당의 고성능 카메라 덕분입니다. 이 카메라는 600m 상공에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헬기 12대를 투입해 고속도로 갓길 주행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헬기 12대를 주요 혼잡한 도로에 집중 운영하여 이른바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갓길을 주행하거나 버스 전용차로제를 위반하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찰 헬기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이송하고 사고 현장의 교통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교통 정보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휴가 중 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 33살 박모 씨를 죽인 후 자신도 집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20살 장모 씨. 경찰은 침입한 장 씨를 죽인 집주인 36살 양모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다가 공격을 받았고 몸싸움을 벌여 흉기를 빼앗아 장 씨를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선 양 씨를 입건한 뒤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와 손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양 씨는 병원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몸싸움 도중 방을 나가는 장 씨를 뒤따라가다 동거인 여성 박 씨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양 씨의 집에 침입하기 직전까지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여러 집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보이는 장 씨. 문을 들어가서 문을 쭉 열고 본 게 툭툭 해갖고서 문을 하였나죠. 원한 관계 등 살인을 저지른 뚜렷한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전 장 씨의 움직임을 쫓고 있는 경찰은 수사 진행에 따라 양 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성지 순례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순례객들로 넘쳐나던 길가엔 시신들이 가득합니다. 옮기고 또 옮겨도 끊임없이 나오는 시신에 들것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 메카 근처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717명이 숨지고 8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순례객들은 메카 대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마귀 돌기둥이란 곳에 돌을 던지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에 수만 명이 몰려 밀리고 밀리면서 대형 압사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아 앞으로 사망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에는 메카 대성전 증축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져 100여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똑같은 곳에서 360여 명이 압사했고 2004년에도 244명이 숨졌습니다. 성지순례 행사 때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우디 당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이슬람교도가 평생 한 번은 수행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인데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20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가영입니다.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을 찾았을 때도 수해 복구 현지 지도에 나섰을 때도 김정은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청색 몸체에 흰색 밑창으로 구성돼 소박한 느낌을 주는 운동화를 신고 인민생활 돌보기에 나선 겁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큰물 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난전 라선시 수재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김정은이 즐겨 신는 운동화는 해외 수입품이 아닌 북한 신의주 신발 공장에서 생산한 순수 북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김정은이 간부들도 신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수해 현장에 간 것이 방송되자 주민들은 신발만 유심히 관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의주 공장 신발은 질이 좋아 북한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특히 김정은 일가를 위한 신발을 만드는 전용 공장에선 최고의 쿠션과 수입 고무, 원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국내산 운동화를 신고 여러 차례 현지 지도에 나서는 것은 인민들에게 그동안 강조해온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엔진 꺼짐 현상에 대해서 BMW 차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사상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초 리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국토교통부가 사상 최초, 사상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 BMW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리콜 조치를 내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적용되는 해당 차종은 BMW의 모두 24종의 차량으로서 대수로 따지면 5만 5천 대 정도가 이번 리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이번에 리콜이 되는 이유는 주행 중에 시동이 저절로 꺼진다는 현상인데 부위별로 보면은 이 타이밍 벨트, 타이밍 체인의 이상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은 이 타이밍 체인 이상 부분은 독일에서도 밝혀졌던 건데요. 당시 독일은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 무상 점검으로 나섰는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시태가 굉장히 위급한 것이다. 그래서 전격 사상 최대의 리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BMW 국내에서만 5만 5천 대가 리콜 대상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정말로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 환불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환불까지는 얘기가 아직 진척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무상 점검이 가능하고요. 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 일부 520D라든가 민지 같은 경우에 이 차주가 자기의 돈으로 이번 부분들을 수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 전체에 대한 교환이라든가 뭐 무상 환불 같은 것은 아직은 힘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리콜된 이유는 시동 꺼짐 현상입니다만 폭스바겐에서 문제가 됐던 배출가스 문제가 BMW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독일에서 제기됐죠. 그렇다 보니 BMW 주가도 폭락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에서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BMW의 주가도 5% 이상 급락을 했는데 바로 이슈는 폭스바겐에 사용됐던 그 눈속임 애플리케이션, 눈속임 소프트웨어가 BMW 차량에서도 설치가 됐었다, 장착이 됐었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제기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BMW는 이 보도 이후에 즉각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앞으로 BMW, 그다음에 벤츠, 다임러 벤츠에도 뭐 독일에 수사가 들어간다, 조사가 들어간다는 이유와 함께 당분간 BMW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그 다음에 한국, BMW와 코리아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였는데 유럽에서도 똑같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자체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이런 조작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 심지어는 독일 정부, 독일 산하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의 영역이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과 독일 사이의 어떤 하나의 힘겨루기 차원으로도 이야기가 점점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럽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네. 한 유럽 FTA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스바겐 조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혀졌고요. 이제 일부에서 한 EU FTA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폭스바겐 차종은 리콜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한국 자체의 문제는 한국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리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당 차종에 대해서 뭐 차종당 10억 원의 이 벌금도 물겠다, 이렇게 적극 제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패권 다툼에 이어서 또 미래 자동차의 주도권 싸움의 촉매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디젤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폭스바겐 사태, 그리고 BMW까지 퍼지고 있는 이 사태의 핵심은 실은 많은 또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전기차 기술과 유럽이 갖고 있는 이 클린 디젤차의 하나의 힘겨루기다. 네.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전기차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뭐 음모론적 공격을 했다는 해석도 있기는 한데요. 현재 전기차의 기술,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아직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상용화 단계에는 이미 돌입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기존에 득세하고 있는 이 클린 디젤차가 어떻게 허물어질까에 따라서 향후 3년 내, 5년 내에 우리 곁으로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것 같고요. 아마도 주식시장 혹은 기타 사업 영역에서도 이 전기차 테마, 전기차 패러다임이 뭐 한때를 풍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소비자는 싸게 사고 상인들은 많이 팔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곧 시작됩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의 활용법,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가오는 10월에 있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전통시장 등 전국의 2만 7천여 개 점포에서 동시 세일이 진행됩니다.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말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본떠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올해는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은 최대 80%, 대형마트는 최대 6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고, 전통시장도 최대 30% 할인을 하는 데다 편의점도 1+1 상품을 대거 늘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국내 모든 카드사와 사전 협의를 해 행사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꼭 필요하지만 너무 비싸서 구매를 망설였던 물건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길을 지나던 한 커플에게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인데요. 폭행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길 가다가 택시에 탄 사람을 내려서 이유 없는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폭행한 사람들은 전혀 반성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9월 12일 새벽 5시입니다. 피의자들은 여고생 A양 18살입니다. A양의 남자친구 22살입니다. 여고생이 남자친구 22살짜리 남자친구랑 새벽 5시까지 같이 다닙니다. 이것도 참 충격적입니다. 또 다른 B씨와 D씨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커플입니다. 이 20대 커플이 새벽 5시에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4명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피해자 중에 남자가 어이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4명이 택시에서 내려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 폭행을 시작합니다. 결국 피해자들 중에서 한 명은 갈비뼈 골절, 또 한 명은 코뼈 골절, 전치 5주와 3주의 상해를 입습니다. 결국 CCTV 동영상도 공개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한 명은 도주 중입니다. 그 도주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주범으로 보이는 남자친구와 그 여고생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저렇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4명이 2명을 폭행을 합니다. 발로 밟기도 하고요.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피의자들 범행 이후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아무런 반성의 기미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글들입니다. 우리는 자 그래봤자 시간 지나면 모두 경험일 거 너무 깊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되겠다. 여고생이 남긴 말입니다. 22살 남자친구가 새벽 5시까지 술을 먹고 집단 폭행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남긴 글이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답니다. 구속영장 신청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길 가던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 여고생과 남자들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 피의자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경험이 될 거다.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나이니까. 다른 학생도 올렸습니다. 진짜 아무 일도 없어라. 잘 될 거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진짜 미안하고 고맙다. 힘내자. 네, 저 글을 보면서 정말 철이 없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20대 참 어떻습니까? 미안하다는 게요. 네.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문맥이. 같은 가해자들에게. 네, 우리 그 같이 고생해야 되는데, 야, 우리끼리 이렇게 엮이게 됐으니까 서로에게 미안하자,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하나 폭행 사실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CCTV만 나왔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혐의는 뭐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명품 시계를 뺏었다는 혐의인데 그건 좀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게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지금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있던 CCTV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학생들이 그리고 23살의 남성이 과격하게 발길질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그런 굉장히 과격한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박살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역할 분담이 된 게 화면 잘 보시면요. 예. 그 가해자들도 남자 셋 여자 하나잖아요. 일단 피해자들이 커플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자는 여자만 폭행을 합니다. 보면. 네. 남자 셋이 남자 하나를 맡아요. 네. 여자가 여자를 맡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자 각각 전치 5주 3주 나왔으니까 이 여자가 여고생 혼자 때려가지고 그 여자 피해자 그렇게 많이 다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장이 청구가 된 거죠. 네가 폭행의 주범이다. 또 남자 셋 중에서는 그 여고생의 남자친구가 가장 많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영장이 신청된 거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폭행을 많이 가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도주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잡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영장 치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법에 엄한 처벌을 받고 정말 판사 앞에 서고 한 번은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다시는 술 먹고 이런 짓을 안 한다고 하지. 여기서 만약에 그냥 그래 뭐 너 뭐 여고생이고 너 22살 어리니까 그냥 집에 가라라고 하면요. 한 몇 달에 다 또 할 거예요. 네. 자수했으니까 선처를 해줘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보면 이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수를 한 거지 자수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둘은 이제 뭐 자진 출두한 것 같은데 이게 자진 출두 법상의 자수는 맞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선처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이 가수라는 게 선처의 대상이 되려면요. 정말 수사기관에 잡을 수가 없는데 제 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CCTV 다 공개됐죠. 그리고 한 사람이 잡혔어요. 남자친구 먼저 잡혔어요. 네. 그 남자친구 잡혔으니까 그 여자친구 여고생 잡히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큰일 났네 하고 슬슬 걸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선처의 대상이 되는 자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그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고서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영장이 발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영장 발부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이른바 너 고소 광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광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건 그렇진 않고 일단 광고심의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는 거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의 상임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이제 결정할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품위유지 위반 자체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재 수위죠.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형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고 완전 철거 아니면 사진 교체, 문구 교체 셋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로 나올지는 그거는 아직은 두고 봐야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 광고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일은 없죠. 네,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문구는 그대로 쓰고 뭐 사진은 많으니까 바꾸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너 고소 광고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광고료 대비 얻어들인 노이즈 마케팅의 수익이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 있죠. 어마무시하게 컸죠. 왜냐하면 저 광고가 아마 그렇게 비싼 단가의 광고는 아닐 겁니다. 지금 다는 게 월 20만 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단기 계약은 안 되는 거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 적어도 1년 단위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24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40만 원의 마케팅 광고 효과로 걷어들인 부분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글쎄요. 한 2천만 원, 뭐 몇 억대 마케팅 비용을 들인 정도의 효과를 올렸다. 뭐 마케팅의 효과가 긍정적, 부정적은 다 있지만 어쨌든 알린다는 것들 또 이슈 메이킹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천재적인 마케트다는 느낌이 것이 뭐 여러 가지 불리한 뉴스 뭐 외도 문제도 있었는데 다른 거로 이제 덮어나가는 감각이 탁월한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게 저렇게 마케팅을 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마케팅을 하면 자동차를 많이 팔게 될 것이고 근데 뭘 세일즈 하자는 것인지 저로서는 좀 의아한데 제가 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의 그 고도의 어떤 그 계산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은 천재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뉴스에 우리도 뭐 오늘 지금 그 강용석 변호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저는 사실 납득이 좀 안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앞에서 부평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당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아침에 그럼 왜냐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도덕과 윤리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충분히 밝혀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시청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이름으로 놓고 보면 앞에서 부평의 저런 청소년들, 나이 어린 사람들의 행위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저게 고관 대작들의 자녀라 그러면 저 사건다만 묻혀나갔을 거예요. 아마 또 비디오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 도덕과 윤리적 기준이 결국 선진국 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위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강용석 사건, 부평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한 또 다른 단면, 어두운 면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지만 오히려 방송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강 변호사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더라도 박원순 시장 아들의 의혹을 맡았을까요? 그럼 평소 제 소신입니다.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사실 그 벌써 재판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언론의 주목을 너무 못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서면 좀 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뉴스를 덮는다.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소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언론의 주목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글쎄 근데 그 강용석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나운서 사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경우라면 이제 소 때문에 잠수 탄다고 하잖아요. 딱 그럴 텐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서 지금 뭐
고소왕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살아났죠. 그러니까 강은석 변호사의 아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통 사람 같으라면 또 잠수를 탔을 텐데 아니다. 내가 예전에 그리고 위기 때 역발상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방법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예전과 똑같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그런 뭐 방법을 쓰는 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부동산 특강도 하고 또 여성지, 뭐 중앙지와 또 인터뷰도 하고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은석 변호사.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잠잠하다 싶던 이분,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또다시 돌발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지금 반북 사상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신은미 씨 항상 얘기하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이고 또 자기 그 뭐 이렇게 딸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북한 당국이 준 어떤 그 전시물만 보고 어떤 북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균형감각을 일단 상실하고 있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은미 씨가 그간에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혁신한다고 그러는데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각과 너무 괴리된 어떤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타나니까 저것도 참 야권으로서는 신은미 씨가 지금 출국된 상태에서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부담이라기보다도 뭐 반북이 최고의 그러니까 어떤 저런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북한이 남북한이 잘 지내면 좋겠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 김일성부터 내려오는 그 체제가 최고의 가치인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한명숙 총리한테 편지까지 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제가 뭐 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훑어본 내용으로 보면 한명숙 전 총리가 했던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뭐 추억을 더듬는 듯 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받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한번 이 출입국 금지가 풀리면 달려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다른 하나의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서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게 겁이 나는 건지 존재감을 끝없이 알리는 것 같은데 아까 강용석 씨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저는 도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보세요?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왜냐하면 신은미 씨가 작년 한 해 뜨겁게 달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가 일본도 갔다 왔는데 별로 방송도 없고. 그러니까 또 신은미가 잊혀질만하면 본인의 얘기들, 잊혀질만하면 본인의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건데 저는 신은미 씨도요. 어떤 투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종북주의자보다는 그냥 관심병자 같아요. 관심병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나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밑반쪽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좀 그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합니다.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취임 이후 두 번째인데요. 더욱 이번에는 올해는 무게감이 좀 더 다르다고 하는데 아마 70차 유엔 총회고 세계 거물들이 다 참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70차 이제 유엔 총회고 지금 뭐 화면에 나가듯이 오바마, 시진핑, 아베, 심지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참석하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다자 외교의 그 무대다 뭐 이렇게 봐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8번 정도 연설을 하는 걸로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건 놓칠 수 없는 짧은 기간이지만 세계 그 강대국 정상들이 모두 집결하는 어떤 그 초호합한 다자외교 무대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엉뚱하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반기문을 사랑해. 청와대 논평도 몇 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여러 번 만날 거다. 당연하죠. 유엔 총회를 갔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이니까 만나는데 국내 정치는 또 묘하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일정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이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의 어제 일정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만날 예정이다 했는데 공식적은 그렇다고 쳐도 비공식까지 외교
외교안보 수석이 언급할 필요가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만날 예정은 좋은데 꼭 여러 번이라고 표현을 네. 해야 되냐? 과연 저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다들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여러 번 만나면 무슨 이유로 여러 번 만날까? 아니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제 외교 무대에 가는데 굳이 외교안보 수석이 반기문 총장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만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측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상이 가능한 여지를 이제 청와대가 준 것이죠. 뭐 저 얘기를 해석하자면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반기문 총장한테 가 있고 김무성한테 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 내에 후보가 없다면 반기문 총장 임기가 17년 끝나니까 한국으로 모셔와서 친박의 후보로 내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십시오. 뭐 이걸 강요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그 주석이 수석의 멘트였다. 근데 요즘 그 유행하는 그 영화를 보면 요새 사극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조선 왕에게 그 하야를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야기를 꺼내면 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선해? 예, 선의를 하겠다 내가 제자에게. 그러면 신하들이 갈리죠. 뭐 때가 됐습니다 하시죠.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때가 됐으니까 하시죠라고 말을 한 사람은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뭐 귀향을 가거나 고난을 당하거든요. 지금 아직 3년,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가 많은데 벌써 후계자를 찾아내겠다라는 의도에서 여러 번 만난다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여러 번 만난다의 의미는 뭐 꼭 지정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경우에 따라서 만나서 이야기할 현안들이 많으니까 북핵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곽수영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코멘트가 너무 이례적인 게 기자들이 뭐 그럼 예를 들어 정치부 기자들이 반기문 총장도 여러 번 만나겠냐면 아 당연히 만나겠죠라고 한 게 아니고 네. 굳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질문할 줄 알았는데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만난다는 얘기를 굳이 할 얘기가 뭔지.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이 거기서 만약에 정치부 기자나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넘기면 그건 프로가 아니죠 사실.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냄새를 굳이 외교안보 수석이 국내 정치적으로 상상력이 만개할 수 있는 저런 코멘트를 한 이유가 굳이 뭔지 저로서는 사실 좀 이해 안 간다는 생각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인 교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교감 문제와 관련해서 그제였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베이징에 유엔 사무총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 서방 국가 지도자가 다 한 명이 가지 않았죠. 근데 유엔 사무총장도 안 갔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 총장이 그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는 상당한 교감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나 뭐 본선의 경쟁력이 있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죠. 네,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네. 반기문 대망론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그렇죠. 상수입니다. 네. 뭐 지난 대선이 안철수 현상이 상수였듯이 네. 뭐 대선 마칠 때까지 반기문 뭐 변수는 계속 있을 텐데 이상동 교수 얘기는 뭐 저 얘기는 좀 과잉 해석인 게 그 러시아 전성절도 갔죠. 반기문 총장이 갔기 때문에 뭐 꼭 굳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했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대선까지 반기문 현상, 반기문 효과는 계속 뭐 얘기될 수밖에 없는 상수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반기문 대망론과 함께 김무성 대표의 불가론도 자꾸 이렇게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 오늘 만날 거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국민 공천제로 바꾸면서 이제 팩트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제 정확히 얘기했죠. 전략 공천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인위적으로 공천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 공천제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고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힘들겠죠. 이 지점을 노려서 이제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계속 이제 공세를 채워왔던 것인데 이른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김무성 대표가 어제 좀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 방법으로 가든 누가 누구를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은 없다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좀 바뀐다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권은 거의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뭐 김무성 문재인 회동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결론이 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대 정신을 김무성 대표가 생각했을 때 누가 누구를 자기적으로 공천하는 문제는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는 그 나름대로 그 정치인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확신을 어제 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국민이 좀 바뀌고 있다, 미묘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가시면서 네. 지금 한간에 나도는 이야기는 대구 지역에 대대적인 어떤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게 놓고 보면 전략 공천의 한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좀 갈리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이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친박은 전략 공천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을 날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꼽고 뭐 이런 방식. 그러니까 대구는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이니까 그런 하나의 흐름과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는 김무성 대표의 논리가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겠죠. 특히 10월 2일 날 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인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얘기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수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승민 의원 지역구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든 아니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든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컷오프 방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의도 연구소에 조사했다 해가지고 근거도 없이 누가 누구를 날리는 방식 가지고 과연 이게 국민들이 수긍이 되겠는 게 특히 수도권 선거가 수도권 유권자들이 그걸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추석 연휴 내 회동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단판 회동뿐만 아니라 부산의 같은 지역구에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른바 영도 빅매치의 가능성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영도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단체도 나오는데. 조금 더 시간 좀 주세요. 이번에 소위부답이다. 소위부답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 웃음으로 답을 어처구니 대신한다.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네. 저는 왠지 개인적으로 좀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으로 보는 게.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아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소위부답할 수밖에 없고 뭐라고 그래 자기 지역구에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럴 겁니까? 뭐라고 그럴 겁니까? 오면 나가서 그냥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거고. 김무성 대표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홍문종 총장이 김무성 대표가 그 문재인 대표 붙어라는 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말이죠. 김무성 대표 있는 거고 문재인 대표가 찾아오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문재인 대표가 영도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요. 조국 교수예요. 조국 교수가 야당 혁신위와 야당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건 제가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조국 교수가 혁신위에 들어와서 한 워딩들을 쫙 놓고 보면요. 다 됐습니다. 조국 교수 말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종의 백의종군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에게. 뭐 부산으로 출마하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백의종군의 하나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조국 교수가 영도로 가가지고 김무성 대표라고 붙어라라고 이런 한 얘기들이 글쎄 뭔가 약간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의 추측이 들어서 문 대표가?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고 아주 1차적인 이유인데 저는 조국 교수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여야 대선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서 붙은 전례가 없잖아요. 대선 후보로 여당, 야당 대표가 같은 지역에서 붙은 적이 없죠. 없는 것인데 만약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빅매치가 성사되는데 저는 하나 더 걸었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는 사람은 다음 대선 출마하지 않게 이런 거 하나 더 걸고. 일단 숫자가 너무 크긴 하죠. 그게 바로 가장 큰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김태현 변호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성사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고 거의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영도가 섬입니다. 섬. 그 김무성 문재인의 빅매치가 성사된다면 두 사람이 섬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이네요. 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은 뭐냐면 자기 당선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조국 교수가 부산을 가세요 하는 얘기는 PK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 좀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건데 그럼 지원 유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도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 전국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영도라는 섬에서 꽁꽁 묶여서 선 밖으로 한 발짝도 물론 영도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서 나오면 되긴 하지만 못 나오는 형국이 된다면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영도 밖으로 못 나오는 것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가 영도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 둘 다 질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피해 클까? 문재인 대표 야당 쪽이 훨씬 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인 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역설적인 게 글쎄요. 지금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 유엔으로 가시는 뉴욕으로 가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비행기 탑승 장면을 보면 그분이 소위 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두 분이 빅매치하는 게 어떻게 김무성 대표로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네. 어떤 면에서 또 문재인 대표 측면에서 보면 또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문재인 대표 측면보다는 김무성 대표 측이 더 많은 필요성이 있는, 그래서 약간 역설적인 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이슈 시작합니다. 네, 김태훈 변호사와 함께 류대산 연예 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짠!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저 사랑에 빠졌어요. 쿨한 열애 인정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기사의 주인공이 이제 배우 김하늘 씨입니다. 배우 김하늘 씨가 이제 데뷔 20년 만에 첫 열애설이 터졌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쿨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김하늘 씨의 이 열애의 주인공, 바로 A 씨인데요.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살 연하의 사업가로 저희가 알려졌는데, 1년째 지금 두 사람이 달달한 열애를 중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김하늘 씨의 이 마음을 빼앗은 이 남자가 과연 누굴까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일단 궁금해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트 장면을 준비를 했는데, 김하늘 씨뿐만이 아니라 이 김하늘 씨의 부모님도 함께 동행하고 네. 그런 모습인데, 이제 노란 셔츠를 입은 게 남자친구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 A 씨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양평의 한 백숙집에 이제 이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까지 모시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날 이제 말복이었는데, 말복 데이트다, 말복 효도 데이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어떤 풍경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김하늘 씨 부모님을 굉장히 깍듯하게 잘 챙기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만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사진을 어떻게 찍힌 거예요? 저는 참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쫓아다녀서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파파라치.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야 김하늘이 씨가 애인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디서 만나나 보다. 뭐 밤에 이제 젊은이들 많이 만나는데 쫓아다니다가 찍으면 그런다 보다 할 텐데, 말복에 교회로 닭을 먹으러 가는 것까지, 가족들이랑 가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사진 딱 찍힌다? 글쎄요, 왜 전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을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예, 그런데 그 김하늘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뭐 결혼 계획은 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보통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대동해서 뭔가 말복 같은 부신을 해야 할 그런 세계에 같이 다니는 건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많이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집안의 어른들도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또 좋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뭐 구체적인 결혼 계획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효도 데이트 이렇게 모시고 이제 말복에 함께 백숙을 먹으러 갈 정도의 사이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진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김하늘 씨 처음 터진 열애설 정말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사실 여배우로서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요즘 여배우들 굉장히 용감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 이어갈게요. 예. 네. 자, 한번 뜯어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가 CF로 응한 고소영, CF로 구설수라는 내용인데, 이 고소영 씨가 사실 실제로 최근에 뭐 금융권 관련 광고에 이제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제 결국에는 해당 광고 계약까지 해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바로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발빠르게 하루 만에 고소영 씨께서 이 해당 금융업체 광고를 해약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워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 광고를 안 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약 해지하려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위약금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그 업체 측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고소영 씨의 어떤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마 걔가 계약서를 보지 않았지만 거액의 위약금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소영 씨가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받은 것보다 몇 배를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약 해지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톤의 어떤 멘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이런 논란 때문에 광고 계약 해지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문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동일한 이 회사에서 이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2번 정도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영애 씨 측에서는 이제 2번 정도 모두 다 거절을 이제 했다는 사실이 좀 나왔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서 고소영 씨 측과 또 이영애 씨 측 좀 약간은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나. 네, 그런 부분도 좀 대비되는 모습. 대비되는 모습도. 네.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광고 모델을 이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런 광고를 안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톱스타라는 자리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연기면 가수면 노래 뭐 그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 톱스타라는 사람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연히 선의로 하는 행동이지만 그게 악인이 아닌 것이지만 그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사실은 조금은 이제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그만큼 톱스타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톱스타들 광고 CF를 고를 때 이제 굉장히 신중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태.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대중들이 이제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거액의 금액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해서 아마 CFO에 있어서도 본인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잘못 골랐다고 엄청난 위약금 물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과 금융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하는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황승택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 내부에 있는 한 금융기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나란히 창구에 앉았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자금을 모으는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기관장들도 속속 희망펀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가 작지만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되고 청년희망펀드에 온 국민이 동참해서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는 박 대통령이 1호로 가입했고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집계 결과 지난 21일 출시된 이 펀드에는 사흘 만에 13억 원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황승택입니다. KT&G의 담배 누적 수출량이 지난 15일 처음으로 5천억 개비를 넘어섰습니다. 누적 수출액은 57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KT&G는 현재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담배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판매량이 내수 판매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KT&G 측은 해외 시장 개척과 확대를 통해 국내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연휴 시작입니다. 모쪼록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